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달 북핵 관련 발언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정 장관은 국회에서 한미 당국이 공식 확인하지 않았던 북한 내 제3의 핵시설 위치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에게 주는 대북 정보를 실제로 줄였다는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야당에선 정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송무빈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정동영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북한 평안북도 구성입니다.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A 구성 북핵 시설은 학계 등에서는 공개가 됐지만 한미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관련 한미 협약상 교류 정보 공개에는 상대국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 장관은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겁니다. 미국은 여러 경로로 정 장관의 발언 배경을 물으며 우리 정부의 불만을 드러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며 이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제공하던 대북 위성 정보 등의 공유를 실제 중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정보 공유 중단 관련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덧붙일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은 겁니다. 국방부는 정보 중단 여부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오히려 안보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대북 정보 교류 축소라는 안보 공백 우려 속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1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며 위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핵과 미사일 역량 강화에 나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10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아 올린 곳은 함경남도 신포, 북한 최대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위성사진에서 SLBM 발사가 가능한 북한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의 차광막이 제거되고 824 영웅함이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심포 발사 미사일들이 대개 이제 SLBM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SLBM 연속 발사를 한번 모사해 본 것이 아닌가. 북한이 마지막으로 SLBM을 시험 발사한 건 2022년 5월로 당시 600km를 보내 긴 사거리를 과시했다면 오늘 미사일은 동해 방향으로 약 140km를 날아 알섬을 조준한 것으로 알려져 정밀 타격 능력을 시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번 달만 4번, 올해 들어 7번에 이릅니다. 모든 초점과 관심이 이란으로 간 사이에 자신들의 그간에 했던 그런 개발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확충하려고 한다. 청와대는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지방선거를 45일 앞두고 여야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찾아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경기 평택을 출마 선언을 했는데 같은 지역의 후보를 낸 진보당과는 껄끄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성남 모란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와 함께 사탕을 사 먹으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맛 어떠세요? 맛이 사탕 맛입니다. 정 대표는 추 후보와 김 후보를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치켜세우며 압도적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일을 잘하시려면 이번 지방선거 어디가 이겨야 됩니까? 오늘 행사에는 경기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함께했습니다.
정청래, 추미애, 김병옥이 왔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 전 부원장의 출마에 부정적 기류도 있지만 김 전 부원장은 정치검찰을 심판하는 선거에서 자신의 출마는 역풍이 아닌 순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택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평택에는 국가대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록 평택의 신입생으로 첫 발을 내딛지만 평택을 국가대표 도시로 만들 실력을 갖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다만 같은 지역구에서 먼저 선거 준비를 하고 있던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는 연대의 동지였던 조 대표의 예고 없는 출마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후보들은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는 중도 확장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내일 새벽 귀국하는 장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어찌할지도 주목됩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서울 동행식당입니다. 어제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서울시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해주시죠. 오세훈 후보는 원팀을 강조하며 윤희숙, 박수민 후보를 각각 선대위원장에 임명했고 그동안 강조했던 혁신선대위는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는 중도 확장형 선대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들어갈 룸은 없다라는 거죠. 청년, 중년, 장년이 함께 어우러진 대통합의 선대위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오 시장은 또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조롱하고 있다며 개혁 공세 목소리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주도권을 직접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 지도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선거를 활성화하는 또 이 보수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선거를 앞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후보 중심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당대표를 보고 후보를 선출하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대표는 8박 10일 일정을 마치고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야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장관급 등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귀국 일정까지 늦춘 데에 대한 당내 비판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여야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나타난 여야 공천 결과에 담긴 함의는 뭔지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뉴스더에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민주당의 16개 광역 후보를 모두 확정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전원 탈락했다는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경기도를 포함해 보시는 것처럼 5개의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 현역 의원들에게 밀렸습니다. 지방선거에선 통상적으로 현역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을 했지만 이번 민주당 경선에선 완전히 자취를 감춘 셈입니다. 조금 전 그래픽을 보니까 소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대표적이겠죠. 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검찰개혁특위에서 강성당원들에게 소구력이 큰 이 소위 검찰개혁에 선명한 목소리를 내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 본경선에선 당원 투표와 함께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는 구조였음에도 이 추 의원의 경우에는 과반 이상 득표로 경선 없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 압승으로 이 강성당원들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정 대표와 가까운 박수현, 이원택 의원도 본선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이 여권에서는 넉 달 뒤 열릴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네, 우선 명픽으로 불린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그리고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각각 서울과 대전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 이렇게 두 후보를 전면에 내세운 포스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경기지사 경선에 나선 한준호 의원과 그리고 재감찰을 요구하면서 9일째 단식 중인 안호영 의원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과 정반대로 현역 불패가 이어졌습니다. 네. 광역을 포함해 공천을 확정한 11명 후보 가운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 10명이 현직 단체장입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내세웠던 뉴페이스 공천 기조가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이 지지율 고전으로 새 인물 영입이 쉽지 않았고 또 선거 구도를 흔들 만한 중량감 있는 인사 설득에도 실패한 결과다 이런 지적입니다. 자, 그 외교안보 현안도 짧게 좀 짚어보죠. 앞서 전해드렸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정 장관이 미국과 협의 없이 북한 제3 핵시설 소재지를 공개 언급한 게 논란을 부른 건데요.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 대북 정보 공유가 중단이 된 게 맞다면 향후 한미 간 안보 관련 협의나 대북 태세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연이틀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실제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네, 통일부는 일단 정 장관 발언이 2016년 발표된 국제기구 보고서에 이미 들어 있었고 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한 내용이란 입장입니다. 이미 널리 공개된 정보에 근거한 발언이었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미국 측의 발언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고 긴밀한 소통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 여당 일각에서는 미국 측 항의 움직임에 주권 침해다 이러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자칫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가 없다, 주권 침해다 이런 말보다 군사정보 공유가 될지 모르는 또 한미 간의 신뢰가 훼손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헌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강경파인 혁명수비대가 돌연 해협 폐쇄를 시작했다는 소식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혁명수비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도 하면서 호르무즈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냉온탕을 오가는 이란의 입장,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유지하는 건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18일 저녁부터 다시 해협을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به گفته سخنگوی قرارگاه مرکزی خاتم الانبیا به همین دلیل کنترل تنگه هرمز به حالت قبل برگشت و این تنگه راهبردی تحت مدیریت و کنترل شدید نیروهای مسلح قرار دارد. 발표 직후 고속 공격적을 동원해 인근을 항해하던 인도 선박 2척을 공격했고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 23척은 뱃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8일 만에 성명을 내고 이란의 드론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했듯 해군도 이들에게 새로운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여줄 거라고 했습니다. 아바스 아르그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는 완전히 개방돼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혁명수비대가 해협 장악에 나선 건데 혁명수비대 산하 타스님 통신은 외무부는 소통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 tussle in Iran between the hardliners and the moderates, and it does seem that the negotiators now at the front of this, the foreign minister, the speaker of parliament, are feeling that heat from the hardliners. 지난달 7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주변 걸프국들에 사과하며 공격 중단을 선언했지만 강경파들의 항의에 바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혁명 수비대는 여전히 복수를 원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차단된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며칠 내로 이란과 연계된 선박을 납포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낙관적인 말들을 쏟아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 They'll keep doing it. It's worked out pretty good, but it's going actually along very well.
and we'll see. But we'll have some information by the end of the day. We're talking to them. 하지만 발언 직후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고 일부 유조선을 공격하자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등 외교 안보 수뇌부가 모였는데 협상과 함께 전투 재개 가능성을 저울질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언론은 미군이 수일 내 공해상에서 이란 연계 선박에 대한 납포 작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란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We are also conducting similar maritime interdiction actions and activities in the Pacific AOR against those ships that left that area before we began the blockade. 이란 측을 대표하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میزنیم تا مرحله درگیری هم رفتیم. اونا عقب نشینی کردن.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 회담이 열릴 파키스탄은 600개 이상의 검문소를 설치하고 만여 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등 초강력 보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열흘간의 휴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상황도 다시 불안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레바논에 주둔 중이던 유엔 평화유지군이 공격받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헤즈볼라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레바논에서 평화유지군으로 복무하던 제17 공수공병연대 소속 플로리안 몬토리오 부사관은 현지 시간 지난 18일 레바논 남부 간두리의 지역에서 폭발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공격당해 숨졌습니다. 몬토리오 부사관 외에 3명이 다쳤는데 이 중 2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The developments come on the second day of the fragile ceasefire in Lebanon and in Israel, already facing strains. 유엔 평화유지군은 공격의 주체가 비정부 조직이라고만 발표했는데 이 조직은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로 추정됩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번 공격의 책임은 헤즈볼라에 있다며 레바논 당국을 향해 책임자들을 즉시 체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إن وقف إطلاق النار يعني وقفا كاملا لكل الأعمال العدائية ولأننا لا نثق بهذا العدو فسيبقى المقاومون في الميدان. 유엔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몇 주간 레바논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평화유지군이 공격받아 사망한 3번째 사건이라며 모든 당사자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휴전을 준수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레바논 당국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위협한다면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오늘 어제보다 더 더우셨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중순이지만 주말 내내 초여름의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당혹스러워했는데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다시 예년의 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용 선풍기로 땀을 식히고 강한 햇볕을 막으려 양산을 쓴 채로 걷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이제 피부를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말 동안 계속된 초여름 더위에 시민들은 봄을 이미 떠나보낸 것 같다는 아쉬움을 호소하고 봄이 없이 여름이 온 것 같은 또 기분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I think we will be much colder. We didn't expect there will be so hot in April. 오후 4시 현재 제가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온도는 2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가 32도, 강원 춘천과 영월도 30도를 넘기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 등 내륙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전남 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에선 1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어 모레 아침 기온은 내일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전국에서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 2명의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징계안이 통보될 예정인데 징계가 확정되면 헌재 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최근에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성비위 의혹을 받는 A 부장 연구관을 징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A 연구관은 수개월에 걸쳐 동료 여성 연구관에게 사적인 연락과 함께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해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중 징계안을 A 연구관에게 최종 통보할 예정입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헌재 사상 첫 성비위 징계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A 연구관은 성비위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승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간부급인 B 부장 연구관은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내부 고충 상담이 접수됐지만 정식 조사 절차는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부장 연구관 역시 최근 승진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사실 확인 전에 인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었다며 A 부장 연구관에 대해선 징계 통보 이후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 부장 연구관에 대해선 신고가 접수돼 의견을 청취했지만 피해자들이 사건 종결을 원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경기도 평택의 한 PC방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범인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게임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만 10살에서 13살 촉법 소년 범죄 건수 4년 만에 2배 늘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이 밀집한 경기도 평택의 한 번화가 경광등을 켠 구급차 한 대가 도착하더니 소방관과 경찰관이 한 건물로 차례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관 2명에게 붙들린 초등학생이 나옵니다. 처음에 구급차가 먼저 왔어요. 운전자 2대 오고요. 어린애 1명 데리고 가고 뒤에 이제 피해자겠죠. 피범벅이 돼가지고 칼부림을 한 건지. 지난 14일 오후 3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PC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또래와 게임을 하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문구용이었지만 날카로운 부분에 피해를 입은 학생은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교 끝나고 딱 올 시간이죠. 학생 상권이다 보니까 한 친구가 계속 놀림 받았고 열을 받아서 그랬는지 주머니에 있던 찔렀다고.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쓴 이유에 대해 게임을 방해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뭐 모니터를 끌려고 한다든가 막 키보드를 막 땡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2022년 광주 금은빵 털이 사건에서도 검거된 10대 피의자 3명 중 1명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만 10에서 13세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21년 11,000건에서 지난해 21,000건을 넘어서며 4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최근 고등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 발생했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향한 학생들의 폭력 꾸준한 증가세입니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막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사회정책부 최영국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기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불거지긴 했지만 교권 침해 사건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돼 왔습니다. 실태 어떻습니까? 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 86%가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사 48.7%는 한 차례 이상 실제로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건은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교사 절반 가까이가 학생에게 실제로 맞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가요? 침해 사례를 보면 의도적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로 가장 많았고
인신공격, 욕설 등 언어폭력 87.5%, 손가락 욕, 비웃음 등 비언어적 폭력이 83.8%로 뒤를 이었습니다. 때리는 신용을 하는 등 위협도 8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동기로 협박하거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타와 욕설 외에도 또 다른 피해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성희롱 피해도 심각합니다. 전교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5.8%로 나타났고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토로한 교사도 15.5%에 달했습니다. 다른 직군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인데요.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성희롱 경험은 0.4%,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은 1% 미만 수준이었습니다. 전교조는 언어, 신체, 성적 폭력 피해 경험이 교사들에게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사들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정작 교사들은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하고 신고한 교사는 13.9%에 그쳤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교사가 26.9%였고 교사 23.8%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분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피해자인 교사가 어쨌든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교권 침해를 학교 폭력처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학생의 교권 침해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고요. 교육감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맞고 소재를 의무화하는 또 문제 학생과 교사를 즉각 분리 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흉기 소지 여부 검사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위험을 인지하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교사가 학생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는 안 되겠죠. 학폭도 문제지만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강력한 예방 장치와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전세 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오히려 달리면 손해이기 때문인데 나들이철 대목인데도 버스를 멈춰 세우는가 하면 버스 일부를 팔아치우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입니다. 봄 나들이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대목이지만 버스 6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버스 대여 요금도 오르면서 예약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4월 셋째 주 일요일은 정말로 차가 없어서 그러한 시기인데 지금 현재 차로 6대 시야놨습니다. 통근 통학버스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기업이나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탓에 폭등한 기름값 부담을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굴릴수록 적자만 쌓이는 구조라 이 업체는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버스 세대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외환 위기는 물론 코로나19의 긴 터널도 이겨낸 업체 대표는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80년 3월 달부터 46년간 이 업계에 근무를 했는데 극복이 힘들 것 같습니다. 당정이 최근 전세버스 한 대당 120만 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현장에선 아직 그림의 떡입니다.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걸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답니다. 시행령을 지금 만들어서 3개월 후나 돼야. 달리면 손해, 멈추면 생계 절벽인 한계 상황 속에서 전세버스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쑥뜸을 뜨고 고미술품을 찾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중장년층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2030 젊은이들에게도 인기라고 합니다. 고미술상가가 젊은이들에게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침대 위에 여성들이 나란히 누워 배에 커다란 뜸기계를 올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쑥뜸 전용 받침대에 쑥을 올려 불을 붙이면 쑥계열이 서서히 몸으로 흡수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 뭘 해야 될지 알아보던 차에 몸이 변해가고 있고 순환이 좀 되고 있구나 하는 게 체감이 되고요. 최근 SNS를 통해 쑥뜸이 생리통과 혈액순환 촉진, 수족냉증 완화 등에 도움이 된다는 후기가 퍼지면서 2030 여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건강관리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젊은 층 비율이 한 70% 이상 됩니다. 밤에 잠도 편하게 잘 잔다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그거는 내 신랑이 될 건데. 젊은 여성 3명이 푸른빛 도자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여기가 떴는데 너무 특이하고 재밌어 보여서 요즘은 옛날 것들을 좀 힙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고미술품 매장 140여 개가 모여있는 답심리 고미술 상가도 최근 젊은 층들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날 되면은 오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박물관에 가면은 눈으로만 보고 말잖아요. 여기 오면은 만져볼 수 있어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문화가 젊은 층들에게 새로운 신선함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매년 이맘때 동해안에선 고향을 찾는 황어떼를 볼 수 있습니다. 연어처럼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 고향 하천을 찾는 건데 강을 거슬러 오르는 모습 장관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투명한 하천에 누군가 물결을 그려놓은 듯 크게 일렁입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들어찬 이 물결의 정체는 황어떼입니다. 바다에서 몸 길이 30cm 안팎까지 자란 황어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얕은 물가로 모여듭니다. 잘못 들어섰나 싶을 정도로 몸통이 다 드러나는 얕은 여울을 참는 건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하천 자갈밭과 세찬 여울은 산소가 풍부하고 천적으로부터 알을 지키기 좋아 산란기 황어에겐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울에 얕은 데에 오면 그 황어 등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은빛하고 황어가 이제 황색이잖아요. 그게 어우러져서 굉장히 장관입니다. 양양 남대천은 울산 경남 하동과 함께 대표적인 황어의 고향입니다. 올해는 온화한 기온과 적절한 봄비 덕에 산란기 고향으로 돌아온 황어 개체수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황어 종자 방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포획 금지 및 산란장 보호 활동 등을 통해 황어의 회기량이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란 후 생을 마감하는 연어와 달리 황어는 대부분 다시 바다로 돌아가 다음을 기약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치어들도 여론까지 하천에서 몸집을 키운 뒤 넓은 바다로 긴 여정을 떠납니다. TV조선 이소입니다. 봄 이사철인데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증발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전세만 놓고 봐도 2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는데 전셋집을 구하려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0세대가 넘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옆 단지와 합쳐도 전세 한 건뿐입니다. 올해는 너무 없어요. 어저께도 전세를 하나 나왔는데요. 4명이 대기해보면서 기다리면서 맛집같이 보고 왔어요. 봄 이사철인데도 서울 전세 매물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 전세 매물은 15,400여 건으로 2년 전 3만여 건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노원구와 중랑구, 강북구 등 실수요가 두터운 지역의 전세 매물이 80% 급감했습니다. 아예 없으니까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도 그냥 무조건 재계약하는 거죠. 새로 나온 건 없죠. 심각하죠, 지금 현재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막히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건도 줄어든 데다 새 물건이 부족해 기존 세입자가 눌러앉는 흐름도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세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3년 5개월 만에 다시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임대차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세 가격의 상승, 월세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주거비 불안이 과거보다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더 늦기 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두고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하면 최대 30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사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은 주주들 사이에서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죠. 오늘의 포커스, 오현주 기자가 성과급 갈등에 맞췄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다음 달 21일부터 반도체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감안하면 하루 약 1조, 그리고 최소 20조에서 30조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사측은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계산 방식입니다. 사측은 영업이익의 10%에 특별 포상을 얹어서 업계 최고 보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와 연봉의 50%로 막혀있는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명 넘게 SK 하이닉스로 이직했다며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상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1년 연구개발 비용보다도 많고 주주 배당금 4배에 달하다 보니 주주들의 원성도 높습니다. 회사 주인인 주주는 복이냐 볼멘 소리도 있고요. 업황과 실적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나친 성과급 지급은 황금알 낳는 거의 배를 가르는 행위가 될 수.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는 과도한 요구를 자중하라는 1인 시위가 펼쳐지는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국민이 함께 이룬 결과라며 전 국민이 같이 나눠야 한다. 지역 화폐로 주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초호황이 몰고 온 성과급 갈등. 노사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월드 투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일본의 심장으로 불리는 도쿄돔의 열기 최고조였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만원 관중이 아리랑을 함께 따라 부르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BTS가 신곡 보디 투 보디를 열창하자 도쿄돔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절정은 노래 후반부에 삽입된 아리랑의 선율이 흘러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5만 5천 관중은 떼창으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7년 만에 도쿄돔 공연에는 이틀 동안 11만 명이 몰려 보랏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의 주요 스포츠 신문들은 일면에 BTS의 공연 소식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7명이 완전체로 모인 BTS의 월드 투어는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첫 무대인 고향 공연에서 13만 2천 명의 관객을 동원한 BTS는 팬클럽 아미에게 감사를 전하며 최고의 공연을 다짐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가득 채워진 거를 단 한순간도 가볍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 보여드릴 무대가 많고 정말 최고의 무대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BTS는 오는 25일부터 미국 플로리다 템파에서 월드 투어를 이어갑니다. 이번 월드 투어는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85회에 걸쳐 열리는 K-팝 사상 최대 규모의 공연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에서 로봇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상당수 로봇이 출발점에서 넘어졌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로봇 마라토너는 완주 기록에서도 인간을 앞섰습니다.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 1.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의 개막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로봇들이 폭발적 스피드를 뽐내며 한 대씩 순서대로 출발합니다. 인간 마라토너들은 달리는 로봇을 찍으며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엔 캔군과 유니트리 등 로봇을 앞세운 기업과 연구기관 105곳이 참가해 1년 만에 출전팀 수가 5배로 늘었습니다. 我们特别设置了最佳耐力奖，要验证不换机器人单台电池的最长距离。 출전 로봇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로봇이 인간의 조종 없이 자율주행으로 달렸는데 일부는 돌발 상황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승선 통과를 코앞에 두고 벽에 부딪혀 들것에 실려 나오는가 하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다 쓰러져 지원팀이 달려나오기도 했습니다. 外形有着炫酷的外观，这也是一台荣耀的闪电型机器人，它的双臂、双足的摆动幅度都非常之快。 대회 우승은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의 자율주행 로봇 산덴이 50분 26초를 기록하며 차지했습니다. 인간 하프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약 7분 앞당긴 것으로 지난해 로봇 우승자가 세운 기록을 3분의 1로 단축시키며 로봇의 빠른 발전상을 과시했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휴일인 오늘 중북부를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무척 더웠는데요. 내일은 초여름 더위에 곳곳에서는 물놀이하는 시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동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북서풍을 따라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대기가 탁하겠고요. 비에 섞이면서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9도, 청주 20도, 부산 2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까 뉴스더 출연 코너에서 추미애 의원이 경선 없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결선 없이 본선 티켓을 따냈다로 바로잡습니다. 4월 19일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